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저희 뉴스 24는 최근 지난해 농가 인구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줄었다는 통계청의 농림어업 조사 결과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최근 5년간 농가 인구가 해마다 10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는데요. 농업 통계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인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 인구는 전년에 비해 10만 7천여 명 줄어든 231만 4,982명입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농가 인구는 53만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매년 거의 10만 명의 농가 인구가 감소했다는 건데 농업계에선 이 통계가 제대로 집계된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귀농귀촌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믿기 힘들다는 주장이 거셉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귀농 가구 원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귀농한 가구원은 모두 9만 5천여 명입니다. 귀촌 인구는 훨씬 더 많아 5년간 228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귀촌한 가구 중 19.7%가 귀촌 후 5년 안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귀촌 인구 중 26만여 명이 귀농해 농가 인구에 포함됐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귀농 인구 9만여 명과 귀촌 인구 중 귀농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26만여 명만 합쳐도 모두 35만여 명이 되는 겁니다. 통계청이 최근 농가 인구가 5년 새 53만여 명 줄었다고 발표한 것에다 귀농 인구 증가 추정분을 합쳐보면 기존 농가들 가운데 약 89만 명의 농가 인구가 줄어든 셈인데 전체 농가 인구가 200만 명대라는 걸 감안하면 감소폭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상한 통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계청은 지난 1월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통해 지난해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2017년보다 6만여 명 늘어난 134만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농가 인구는 매년 10만 명씩 줄고 있는데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연간 6만 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두 조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농림어업 분야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 종사자로 취업자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림어업 취업자에는 소일거리로 논밭을 경작하는 귀촌인, 돈을 받지 않고 농사일을 돕는 가족, 농촌에서 일당을 받는 단기 근로자 등 농가 인구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실제 농가 인구도 아닌 사람을 농림어업 취업자 수로 집계하면서 정부가 취업자 수 부풀리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농업 통계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근에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되고 농업인 또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통계청에서 농림어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실한 통계 자료를 기초로 농업 정책이 입안된다면 농가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통계청이 농업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악취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같이 숨쉬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마을을 뒤덮은 악취의 원인은 다름 아닌 가축 분뇨로 만든 액체 비료입니다. 농경지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할 액체 비료가 어쩌다가 악취를 풍기는 골칫덩이로 전락한 걸까요? 가축 분뇨 액비의 불편한 진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작은 농촌 마을.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마을을 뒤덮은 겁니다. 냄새가 엄청 심하지. 냄새가 바람에 있고 넘어오지. 그래갖고 엄청 심해라. 그 냄새는 그런 악취는 약간 심하지. 악취가. 우리 일꾼 사서 사람 사서 심었는데 그냥 토하더라고. 어지러워 일을 못해. 그래서 언제부턴가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집 밖을 나오기가 무섭다는 마을 주민들. 대체 마을을 뒤덮은 악취의 원인은 무엇일까? 마을 사람들은 그 원인을 가축 분뇨 액비라고 지목했습니다. 돼지 분뇨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액비는 제대로 잘 발효시켜서 적정량만 시비한다면 악취도 발생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숙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과다 살포하게 되면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발효 안 된 액상 분뇨를 농지에 투입하면은 수질오염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미생물적으로는 선충이나 여러 가지 피해 부분도 생깁니다. 최근 무안군에서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가축 분뇨 액비를 휴경지에 살포하거나 하천이나 바다 등에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 이는 썩은 분뇨를 그대로 땅에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작진은 군청 환경과와 함께 무안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한 가축 분뇨 액비 공장을 불시 점검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액비를 과다 살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과다 살포돼가지고 있는 것이 사진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뿌리다 보면 이제 팍 이렇게 농가에서요. 네. 사실상 좀 척박한 땅 이런 데는 많이 좀 뿌려달라고 하는 데도 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마침 액체 비료를 실은 트럭이 마을에 들어섭니다. 농경지에 액체 비료를 살포하려던 건데 과연 허가가 된 상황일까? 시비 처방서도 없이 미부숙된 액비를 뿌리려던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뿌린 액비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과연 이것이 비료가 되어 농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 의문까지 들었는데요. 대체 이들이 시비 처방서가 나오기도 전에 미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축 분뇨 액비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례로 무안군의 한 액비 업체는 무려 35억 원의 보조금을 독식하고 있는데 액비를 많이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액비 살포 지원 보조금에 눈이 먼 업체들 때문에 윤택해야 할 농촌의 땅이 점점 썩은 땅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의 대책으로 나왔던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위생적 처리를 거친 뒤에만 유통되도록 의무화된 건데요.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선별 포장업이 무엇이고 또 어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지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 반드시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 포장한 달걀만을 가정용으로 판매토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 포장하지 않은 달걀을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적발 시엔 7일, 2차 땐 15일, 3차면 한 달간 영업할 수 없게 되는데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정부가 내놓은 달걀 안전관리 대책 중 하나입니다. 달걀은 주로 농장 직거래나 달걀 유통센터, 수집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됩니다. 전체 생산되는 달걀의 60%가량을 수집 판매업자가 취급하는데
이들은 농가에서 달걀을 수집한 뒤 GP라 불리는 달걀 유통센터나 소매점 등으로 유통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이 농가들을 돌아다니다 보니 AI 같은 전염병 예방에 취약하고 달걀 안전관리도 소홀해진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판매 주체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은 무조건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선별포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선별포장 업체가 너무 적어 달걀 유통 대란이 올 수도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GP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달걀은 일일 653만 개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달걀은 4천만 개에 달합니다. 현재로선 일일 생산 달걀의 16.3%만 선별 포장할 수 있는 겁니다. 계도 기간이 1년이라지만 그 안에 선별 포장업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달걀을 선별 포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작업장에 모두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모두 자동화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장의 핵섭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대한양계협회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많은 GP들이 선별 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달걀 산업의 여건상 법대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운영해서 유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해서 계도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도 기간 동안 문제점이 나타나면 점차 개선해 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의 예상대로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큰 문제 없이 1년 만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무공해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울릉도 명이나물과 부지깽이, 쉽게 물러지거나 잘 시들해지는 특성 때문에 절임이나 건조 상태가 아니면 도시민들은 쉽게 맛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이 울릉도 산나물을 신선 상태로 공급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울릉도 산나물을 갓 수확한 것처럼 싱싱한 상태로 식탁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특산물로 산마늘이라 불리는 명이나물과 섬숙부쟁이라고 불리는 부지깽이. 3, 4월 딱 이맘때 생산되는 울릉도의 대표적인 산나물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산나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동안 신선한 상태에 그대로 육지까지 가져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명이나물이 맛도 좋고 참 몸에도 좋고 하지만 우리 울릉도는 사정상 풍랑주의보도 자주 일어나고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신선하게 그 울릉도 나물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좀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울릉도 산나물을 갓 수확한 상태로 육지에서도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신기술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됐습니다. 울릉도 산나물을 특수포장 필름에 담아 보관했더니 신선도가 최대 3주 이상 유지된 겁니다. 실제로 이 신기술을 적용한 산마늘의 신선도 유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2일로, 섬숙부쟁이는 12일에서 25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산마늘의 상품화율은 기존 택배 방법으로 할 경우 35%에서 83%로, 섬숙부쟁이는 41%에서 95%로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동안 울릉도의 산채류는 육지로 택배 배송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이 때문에 잎이 마르거나 물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신선 상태보다는 절임이나 건조나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예냉 포장 기술과 수송 조건을 보급함으로써 울릉도 농가는 소득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는 가장 맛있는 상태의 울릉도 산채를 맛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마늘과 섬숙부쟁이 등 3, 4월에 생산되는 울릉도 산나물의 시장 규모는 연간 400억 원. 나물을 별도로 건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농진청은 신선도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항공편으로 수출하던 깻잎과 딸기 등도 신기술을 적용하면 배편으로 수출이 가능해져 수출 유통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대비해 양돈 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료 등 전반적인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급속히 확산되며 국내 유입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동물 방역과 가축 방역관리 전담관으로 구성된 14개 점검반을 통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열처리 여부 등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라남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행복한 복지 문화 생활을 위해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원 금액은 작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했고 지원 연령도 70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해 8만 5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미만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농협 시군지부에서 자부담 2만 원을 포함한 20만 원권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마을 주민 보호구역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역이란 자동차가 통과하는 도로 주변의 마을 주민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 표지, 노면 표시, 속도 제한 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 주민들을 적극 보호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동물 등록제 점검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도 전역에서 동물보호 캠페인 및 동물 등록 합동 점검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번 활동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소음과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올바른 패티켓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마늘 하면 의성, 고추장 하면 순창이 떠오르듯 마치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들은 언제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게 됐고 또 유명해지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궁금증을 풀어줄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특산물 중에 가장 먼저 국가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2002년에 지리적 표시제 제1호 특산물로 지정된 보성녹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리적 표시제란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그 상품의 원산지와 연관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상표권과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품질이 좋은 녹차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기온 14도 이상, 강우량 1400mm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전남 보성이 이런 조건을 잘 충족시켜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란 녹차에 대해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리적 표시제란 지역 특산품에 주어지는 훈장 같은 건데요. 실제로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품목이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어야 하며, 셋째, 해당 상품의 생산과 가공이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특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산림청에 신청한 이후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리적 표시제로 인정받은 특산물은 1호인 보성 녹차부터 2015년 100호를 돌파한 제주 한라봉, 그리고 최근에 등록된 106호 태안 달래 등 약 180여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 특산물이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지리적 표시품으로 인정받으면 과연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먼저 지역과 특산품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쉽고요. 그만큼 일반 상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농축산물을 원료로 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체험활동이나 지역 축제를 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 지금도 소비자 10명 중 8, 9명은 지리적 표시제의 취지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포장재 개선과 상품 개발, 온 오프라인 홍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또 정작 현장에서도 판매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지리적 표시제 판매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제도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특산물이 더 많이 생산되고 또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 바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